전 세계가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란은 어떤 상황인가? 이란도 완전히 재앙입니다. 뭐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드론 생산 공장이라든가 엄청난 군사 시설들도 거의 80% 내지 90%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이 하르크 섬이라고 하는 데는 이란이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석유 수출 물량의 90%가 통과하는 바로 석유 수출 항구입니다.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여기를 초토화시켜 버린다면 전 세계는 엄청난 유가 폭등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UAE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나라들이 다 그야말로 이란에 발악에 가까운 반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하고 친미 정권을 만든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확산돼 전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전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은 진퇴양난인 상태입니다. 원래 기대했던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처럼 되기를 기대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는 최고 지도자를 체포를 하든가 아니면 뭐 싹 다 죽여버리든가 해서 지도부를 완전히 소탕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두로와 그 부인을 전격 체포를 했고, 그리고 부통령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맡아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꽤 친미적인 국가로 지금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완벽한 친미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친미적인 국가로 변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그렇게 되기를 이란에 대해서도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공습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48명을 싹 다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네수엘라보다도 훨씬 큰 전공인 거예요.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던 겁니다. 말하자면 지도부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우왕좌왕해야 돼요. 그런데 이란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란은 그러면 어떤 상태였던가? 사실은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는 그 수많은 단위 부대들, 여러 개의 단위 부대들이 있는데 그 단위 부대들, 혁명수비대 단위 부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최고 정치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총사령관이라든가 각 부대의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가 각자 알아서 그 주변 국가들 또 미국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란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잔여 병력들이 주변 국가의 그 석유의 생산과 석유 수송, 수출과 관련되는 시설들 또 그런 교통로, 수송로들을 다 장악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재앙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쟁이 이제는 재앙으로 변해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이 맞닥뜨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란은 어떤 상황인가? 이란도 완전히 재앙입니다. 그건 뭐 보남 안 하잖아요.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그 바늘 끝 같은 그런 폭격들, 정말 정밀한 폭격들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최고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드론 생산 공장이라든가 엄청난 군사 시설들도 거의 80% 내지 90%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참수 작전을 계속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8명을 초기에 공중 폭격을 통해서 사살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아주 정밀한 정보 체제에 기초를 해서 이란의 최고 정보 책임자,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CIA 국장 뭐 이런 것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또 국정원 원장 뭐 이런 사람, 그걸 또 제거해 버렸죠. 또 이란의 민병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란의 군대는 혁명수비대가 있고 정규군이 있고 민병대가 있습니다. 근데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미 죽었어요. 살해당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민병대의 대장도 최근에 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특수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요, 이란은 완전히 그야말로 다른 나라 같으면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느냐? 개별 부대들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구난방식의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통일된 지휘체계에 의해서 군사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그냥 뿔뿔이 지멋대로 반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건지, 또 무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보도들에 따르면 이란의 보안부대들 있잖아요. 여기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특수작전이 너무 무서워서 어디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숨고 뭐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숨어 있고 뭐, 아무튼 이란은 정말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산발적인 반격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호르무즈 해협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고, 주변 국가들의 정유 시설이라든가 가스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공격을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당사국이 누구냐? 이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특히 네타냐후 플러스 유대교 펀더멘털리스트, 유대교 오르토독스들, 그러니까 극단적 유대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 이게 전 이스라엘 인구의 한 1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왜 성경에 보면 땅 끝까지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 모세오경 이런 데를 보면 땅 끝까지 번성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5명, 6명 낳는 거는 기본인 그런 인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란이라든가 뭐 이 중동 국가 이런 그 이슬람교도들은 다 그냥 말살을 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네타냐후와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서로 지금 손을 잡고 연정을 한 거죠. 예, 손을 잡고 그야말로 수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저렇게 가서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게. 그래서 네타냐후가 사실은 트럼프를 설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수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제일 난감한 세력이 누구냐면 그 주변의 걸프 국가들인 겁니다. 예, 제일 난감한 나라가 그중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 UAE, 두바이 공항을 갖고 있는 그 UAE가 제일 난감하고 제일 심각한 공격을 받는 거고요. 또 카타르도 그 세계 LNG 생산량 가장 많은 LNG를 생산하는 국가 아닙니까? 여기에 가스 시설도 공격을 당했으니까 카타르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 주변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반격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이란하고 마음 먹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네들의 그 석유 생산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쌓아왔던 평화로운 국가, 저 나라에다가 투자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미지 이미 상당히 깨져 있지만, 특히 두바이 같은 데 말이죠. 이미 그 이미지가 상당히 깨져 있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자기들이 전쟁의 당사국이 된다면 이건 뭐 외국인들, 외국 자본들 이건 다 떠나게 되겠죠. 거기에 누가 비행기를 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바이를 거쳐서 갔던 그 두바이라고 하는 데가 유명한 아주 전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었잖아요. 그 기능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고 그냥 그야말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걸프 국가들은 계속 너 그렇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이란을 상대로 해서 엄포를 놓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전쟁의 관건을 누가 끝낼 수 있는가?
그거는 미국하고 이란이다. 근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전쟁은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만둘 거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이 중간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미 미국의 유권자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손을 뗄 가능성이 있지만 이란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도 종전을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모지타바 하메네이라고 하는 원래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중구난방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누가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하기를 원하고 이란의 현 집권 세력들 그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건 혁명 수비대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 종전 선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할 가능성도 높은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벌일 것 같고 또 이란은 종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군가 종전을 선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말빨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지금 이게 중동 지역, 걸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하르그섬 타격과 석유 인프라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진짜 전략적 목표와 군사적 행동의 최대 한계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하르크 섬이라고 하는 데는 이란이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석유 수출 물량의 90%가 통과하는 바로 석유 수출 항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석유 정제 처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르크 섬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석유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대형 유조선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르크 섬은 수심이 깊대요. 그래서 대형 유조선이 거기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석유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란이 이것을 타격을 당한다면 그래서 하르크 섬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여기를 초토화시켜 버린다면 이란은 석유 수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석유 수출을 못하게 되면요. 그것은 이란만의 재앙이 아닌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는 엄청난 유가 폭등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란이 그렇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이란의 군대, 혁명수비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또 수많은 그 테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란이 돈을 댔던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복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UAE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나라들이 다 그야말로 이란의 발악에 가까운 반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재앙이에요. 그 걸프 국가들도 당연히 재앙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유가가 얼마까지 오를지 200달러가 될지 250달러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꽉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란의 초크 포인트, 이란의 숨통, 목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1979년에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끈 그 이슬람 혁명이 났을 때 그들이 혁명분자들이 그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구출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그때도 이미 하르크 섬을 공격할까 하고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인데. 그런데 포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전 세계적인 후폭풍이 너무나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건 레이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하르크 섬이라고 하는 데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가지고 지금 겁을 준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여기다가 때릴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라고 했는데 이란이 항복을 안 하잖아요. 좋아. 그러면 내가 때리겠어 하고 하르크 섬을 폭격을 했죠. 폭격을 했는데요. 유심히 보시면요. 정유 시설은 폭격하지 않았어요. 석유 관련 시설은 그대로 두고요. 거기에 군사 시설만,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 또 그 방공 포대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것만 폭격을 한 겁니다. 왜? 석유 시설은 건들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거는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거예요. 그걸 건드렸다가는 그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뛸 것 같고, 그거는 미국 유권자의 분위기도 굉장히 나빠지는 거고, 동맹국들에게도 그렇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란에 어떤 반격이 올지 이것도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군사 시설만 폭격을 한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 겁을 줘서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끝내고 있잖아요. 안 끝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승전했다. 왜? 이란 지도부 다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승리한 거야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중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란은 당신들이 승리했네, 우리가 패전했어,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스스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볼 거예요. 미국이 도망간 거야 저거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기세등등해지겠죠. 그리고 아마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그 전쟁의 피해들 수습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치열한 또 악랄한 복수의 의지를 다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건가? 이스라엘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스라엘은 이거 이대로 끝내게 되면요, 정말 큰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핵무기 지금 농축우라늄 같은 거 제거하고 또 혁명수비대를 완전히 실질적으로 초토화시키고 미사일 생산 시설 같은 거 다 괴멸시켜버리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거는 미국이 말리기도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점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 지금 한 80-90% 괴멸됐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삐를 죄면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빠져나와서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란은 스스로 승리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밀고 나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동의 해병대전군 5,000명 파병을 진행 중이라는데요. 정말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까요? 지상군 투입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상군을 투입해서 성공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건 파나마에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그 독재자를 제거하는 거, 그때 성공을 한 거, 그거 말고는 사실상 성공한 데가 없어요.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뭐 그 마두로를 체포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걸 지상군 투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거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진주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거를 지상군 투입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투입을 한다? 지금까지 경험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걸 본격적으로 했던 데가 이라크였었거든요. 미국은요, 이라크를 공격해서 정말 엄청난 전과를 세웠습니다. 후세인이라고 하는 거 다 그냥 죽여버리고요, 정권 싹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라크의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세력이 있잖아요. 바트당이라고 하는 세력, 그러니까 수니파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이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니파가 일부 있었고, 그 수니파가 바트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한 거예요. 후세인이 최고 지도자였던
거고. 근데 그 후세인이 미국을 이제 9.11 테러라든가 이런 데 관여되어 있다고 미국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미군을 투입을 해서 후세인을 죽여버리고 바트당의 공무원들 뭐 군인들 싹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예. 싹 다 내쫓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정권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라크에서는.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내전으로 번진 겁니다. 이게 왜? 그게 이제 미국의 친미주의자들을 새로운 대통령이며 이렇게 다 싹 다 바꿔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라크의 다른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바투당 쫓겨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의 한 20% 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반군을 결성을 한 겁니다. 예, 공무원 하다가 쫓겨나고 군인 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이잖아요. 또 행정가들이잖아요. 이들이 일종의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반군을 결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정규군,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친미적인 정규군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손을 들고 나왔죠. 엄청난 군사들이 죽고 돈도 엄청나게 썼는데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리비아에서도 그렇고요. 리비아는 이제 나토군이 들어가서 그 가다피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를 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내전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데도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 탈레반 정권 몰아내고 친미 정권 들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이 그냥 헐레벌떡 허겁지겁 거기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 이게 국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설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앉혀놓은 그 친미 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내전이 터지게 되는 거고 그 문제를 그 미국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을 뭐 싹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핵폭탄을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 내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르크 섬 같은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군사기지를 점령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이 폭격이라든가 유조선에 대한 폭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제하는 데에 그 군사력을 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상군 투입의 목적, 정권 교체를 한다? 이거는 엄두낼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란 국민들이 그런 친미 정권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하메네이 정권 시위인 거지 그게 친미 시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하고 친미 정권을 만든다, 친이스라엘 정권을 만든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쟁의 여파로 두바이, 카타르 등 주변 허브 국가들이 입는 경제적 타격과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뭐 당연히 이란이죠. 이란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고 그 다음에 큰 피해를 입는 나라들은 이란의 반격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중에 1,000발 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당한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하는 이 나라가 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그들이 이란이 쏜 미사일의 타격을 입은 거 물리적인 피해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는 이미지의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안전한 나라야. 저 나라는 정말 관광하기도 좋고 저 나라에 가면 세금도 싸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자기 나라의 돈을 빼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와서 거기다가 저축해 놓고 거기 가서 살고 거기 가서 이제 자식한테 상속하고 하는 일들을 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국가가 되었잖아요. 전 세계의 허브 공항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UAE. 그다음에 카타르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평화적인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선전을 했고 이미지가 꽤 좋아졌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저 나라 가면 안 되겠네. 저 나라에 투자하면 곤란한데 이런 것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시설 타격 입은 것보다도 어쩌면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것들이 더 심각한 피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들이 피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간접적인 피해도 또 엄청난 거죠. 예. 그 석유 수입국들 말이죠. 그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그 석유의 비중이 제일 큰 나라들을 따져보면 그게 어디인가? 그게 대한민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게 끊기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나라들인 거예요. 물론 물량면으로 보면 중국이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에너지 수입 전체에서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는 것의 비중은 한 20% 정도, 뭐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한 70%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그 피해를 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중국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진짜 큰 피해는 우리 한국, 일본, 대만,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석유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또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특히 이제 이 인도퍼시픽 동아시아 이쪽 지역의 동맹국들이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동안 무기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탄약고가 비어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2022년부터요.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많이 해줬잖아요. 미사일도 그렇죠. 뭐 수많은 이 군사 원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작전하느라고 또 많이 썼죠. 지금 이란 작전하느라고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사일과 이런 탄약과 포탄과 이런 것들을 많이 쓴 거거든요. 자, 그만큼 탄약고가 비었을 거 아닙니까? 무기고가.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뭔가 일을 벌였을 때, 또 이 남태평양, 서태평양 이쪽 지역에서 중국이 뭔가 군사 행동을 했을 때 미국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자체 방어 능력이 있고 일본도 자체 방어 능력, 대만도 어느 정도는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것 플러스 미국의 방어 능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이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군사적인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그 동맹국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파급 효과, 충격파가 번지고 있는 거고요. 그 가장 큰 충격파를 당하는 데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걸프만 지역 국가들이지만 그 다음으로 큰 충격파를 당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동아시아, 이 남태평양 또 남중국해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급등과 서방의 관심 분산으로 수혜를 입는 러시아 외에 이번 전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국가는 어디인가요? 러시아 정말 대박 난 거죠, 이번에. 왜냐하면 그동안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러시아 석유 판매에 대해서 뭐 철저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몰래 숨어서 유령 함대를 통해서 석유 수출을 하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인도에 대해서만 석유 수출을 하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국제 유가보다도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고 그 판매량도 줄어들게 된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나마 작년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구입을 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모디 수상을 압박을 가했죠.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관세를 50% 이렇게 올릴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 수입하지 마라고 해서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수출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한테 그랬잖아요. 러시아산 석유
사도 괜찮아. 당분간 잠정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그거라도 사서 쓰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숨통이 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중국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든 어디에 판매를 하든 간에 러시아 석유 판매 수입은 그 이전에 비해서 50% 60%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사갈 거 아니에요. 중국은 미국 눈치 안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지금 뭐 석유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 상황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 나라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된 거죠. 왜? 러시아가 상황이 좋아지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능력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그 난감한 상황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득을 보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산유국들. 근데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은 아니고 멕시코라든가 또 베네수엘라라든가 지금 전쟁에 끼어 있지 않은 다른 산유국들은 지금 대박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사 이익을 누리는 데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영어로 하면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 이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 소득세가 없다든가 매우 낮아요. 특히 UAE 같은 데는 소득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억만장자들이 거기 와서 자기 재산을 거기다가 묻어놓고 그리고 노후를 보내고 자식한테 상속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UAE가 저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 부자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텍스 헤이븐이 어디냐? 그게 싱가포르이고 홍콩이고 또 저 조그만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억만장자들의 돈이 이제 다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이 방산 판매입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죠. 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터키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물론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독일, 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제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제일 무기 수출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자기 무기고 자기 창고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더라도 자기 창고를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말이죠. 뭐 그 무기를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 무기 가지고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중국산 대공망을 가지고 이제 이 미사일 그 공군기 적국의 공군기에 대한 방어망을 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산 방어망 대공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전혀 손을 못 쓰고 그냥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군기, 미국의 공군기들이 그냥 마음 놓고 해집고 다닌 겁니다. 그 이란의 상공, 또 베네수엘라 상공을. 그러니 중국의 무기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 뭐 완전히 추락을 했고, 지금도 이미 중국산 무기의 수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무기와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 터키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도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고, 또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왜? 드론 요격 능력 면에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실력을 쌓았고 그렇게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방산 강국이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무기 전문가들이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다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도 한 200명 지금 초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하지만 두 개를 합쳐보면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훨씬 큰데 플러스 효과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HQ구비가 미이스라엘 공습 방어에 실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무기체계 전반의 신뢰도에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란이 사용하고 있던 방공 요격망이 중국산 HQ-9B라고 하는 거예요. 홍치라고 하거든요. 홍기더라고요. 빨간 깃발, 레드 플래그인데 그걸 뭐 홍치라고 하나 봐요. 홍치 9B라고 하는 그런 대공망이 그러니까 레이더 플러스 대공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인 건데 요격률이 0%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 미사일 또 미국의 전투기 미사일들이 그야말로 이란의 상공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녔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격률 0%, 그리고 이란이 갖고 있던 방공망, 방공 거점들의 80%가 다 파괴가 돼버렸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수뇌부는 다 사살되어 버렸고 그 폭탄 터질 때 다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찾아봤더니요,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HQ-9B, 홍치 9B라고 하는 이 대공망, 여기에 레이더가 HT-233이라고 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을 미국과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스텔스기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호넷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전투기에다가 그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파 교란기를 싣고, 그러니까 이것은 호넷이라고 하는 거는 전투기이긴 하지만 폭탄이라든가 미사일을 싣고 간 게 아니고 이 전파 교란기를 싣고 다니는 그런 이 전투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먼저 들어가서요, 이게 전파 교란을 하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 레이더가 쏘는 전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파를 잡아서 주파수 대역을 파악을 해서 그 대역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란 전파를 집어넣는데요. 막대한 양의 교란 전파를 그 레이더에다가 쏘아주면 그 레이더가 그 전파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 그 비행기 한 대를 잡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대공망의 그 레이더에는 수백 대의 스텔스기가 들어오는 걸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무력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뭘 쏘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스텔스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제 또 미국제 스텔스기들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란에다가 우리의 대공망 홍치 9B라고 하는 걸 판 적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비싼 고철 덩어리 아니야? 라고 하는 이란 측의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분명히 중국산이라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뭐라고 HQ-9B, 홍치 9B라고 하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있었냐면 이건 미국의 스텔스기들 다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미국의 호넷에 싣고 가는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파 교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야말로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산 HQ-9B라고 하는 이 대공망 시스템 이거 전량 폐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 세계의 모든 군사 관련된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산 무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저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구나. 값은 싸고 큰 소리는 치는데 실전을 벌이니까 완전히 저거 고철덩어리네 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지금 굳어져 버리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T4 전차 포신 폭발, 방글라데시 훈련기 추락 사고, 베네수엘라에서의 레이더 운용 등 중국산 무기 체계에서 치명적인 실전 결함과 사고가 반복되는 기술적 구조적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게 하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원래 중국 사회가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사회였다. 그래서 왜 옛날부터 그런 거 많았잖아요. 중국산 제품 정말 형편없어 까보중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은어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까보니까 중국산이야. 제품이 형편없어서 뒤져보니까 그게 중국산이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워낙이 부패가 심하고 거짓말이 심하고 한 사회였었지요. 네, 그게 뭐 원시 사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중국 사회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심해서요. 사실은요, 이게 한자 문화권의 중국 계통의 사회하고 이 서양의 특히 이 프로테스탄티즘 사회, 개신교 사회하고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이 동양 사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 사회예요. 특히 그 손자병법 같은 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병법 자체가 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속임수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회가 동양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티즘 사회, 그게 북유럽, 독일, 게르만 계통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여기는 개신교 사회잖아요. 이들이 현대 한 지난 200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고, 이 사회는 거짓말 안 하는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왜 거짓말을 못 하느냐? 똑같은 인간의 DNA를 갖고 있음에도.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늘 잠자는 순간까지도 감시를 당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는, 신의 뜻에 거슬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당장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인간 사회는 무서운 사람에게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양 사회가 대표적인 거였고,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회, 거짓말 안 하는 사회, 속이지 않는 사회, 속이는 사회,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사실은 그런 사회 중에 뭐 대표적인 거였죠. 자, 그런데 그게 무기를 만들 때도 그랬던 거고 일반 상품을 만들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요, 이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왜 엉터리 같은 그 위조 상품, 뭐 거짓말 투성이인 그런 상품이다가 왜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꽤 좋아졌을까? 가성비가 그렇게 좋을까? 그거는요,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처음에 써보잖아요. 거짓말 위조 상품 같은 거, 겉과 속이 다른 상품들은 처음에는 겉모습에 속아서 사잖아요. 쓰다 보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국산이 형편없네? 그러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팔려면 정직해야 되는구나. 돈을 벌려면 정직해야 되는구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중국 사람들도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일반 제품, 시장에서 팔리는, 지속적으로 팔리는 제품들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는 어떻습니까? 무기의 실제 성능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봐야 실제 성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1979년 80년대 초에 베트남하고 전투를 벌인 거 이외에 실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그 무기들, 중국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 중국의 방산업체들이 수출한 무기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능이 한 번도 테스트를 거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제 성능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근데 겉은 어쨌든 그럴듯한 거예요. 하드웨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리고 테스트 결과도 뭐 괜찮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야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실전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실전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이란에서도 실전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파키스탄에서도 얼마 전에 인도하고 실전에 쓰였어요. 결과는 뭐였느냐? 전부 다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일반 상품하고 달랐던 거는 뭐냐? 실제 성능,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다. 이제 그게 드러났는데 정말 고철덩어리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전을 거친다면 중국산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글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기 전에 미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산 무기는 지금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듯이 미국산 전자전이라든가 AI를 기반으로 한 이 무기체계라든가 계속해서 실전을 통해서 수정을 거쳐온 미국산 무기들, 또 한국산 무기들, 이런 것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확인을 했으니 중국산 무기의 수출 기대하기 매우 어렵겠죠.
중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 쌓인다면 앞으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와 입지는 어느 정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보는데요. 중국산 무기를 갖다가 쓰는 데들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안 들고 다 그냥 그야말로 균형 외교라고 하는 거를 하는 나라들이었고, 아프리카나 또 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값이 싼 무기들을 필요로 했지요. 근데 미국산 무기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싼 무기, 그래서 러시아산을 갖다 쓰고 중국산을 갖다 쓰고 이랬던 겁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독재 국가에는 미국이라든가 또는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잘 팔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오히려 독재 국가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무기들이 많이 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산 무기, 러시아산 무기들의 성능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전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산 무기의 성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다 드러난 거고요.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특수 군사작전 이런 걸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 이런 나라들이 이 중국 못 믿겠는데 러시아도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한국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인데 프랑스는 여전히 비싸고 또 자기 나라 무기고를 채우기도 지금 바쁜 상황인 거고 거기도 재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터키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4,400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막기 위해 발당 수십억 원의 패트리어트를 쏘는 극심한 가성비 불균형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긴급 요청한 비호복합투가 중동 방공망의 핵심 대안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보면요, 미사일의 가격 비교, 가성비 비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뉴스나 분석에 자주 뜹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하는 이란 측의 드론, 사헤드 드론은 한 3만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곱하기 1,500을 하면 한 4,500만 원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헤드 드론을 막기 위해서 요격을 하려면 요격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 패트리엇 미사일을 주로 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패트리엇 미사일은 4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하면 60억 원인 거죠. 야, 4,500만 원짜리 공격 드론을 막기 위해서 60억 원을 갖다가 쓰면 이거 가성비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계산이 틀린 겁니다. 4,500만 원짜리 드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4,500만 원짜리 드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드론이 공격에 성공해서 파괴당할 목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물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4,500만 원짜리 드론을 공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죽고 석유 관련 시설이 파괴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000만 달러 정도 파괴가 된다. 그러면 150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 피해액이. 그런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패트리엇 같은 것으로 쏴서 400만 달러짜리 60억짜리를 쏴서 150억의 피해를 막는다면 그게 맞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공격하는 드론의 제조 비용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과 또 미사일의 가치를 비교해 봐서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파괴의 규모보다 미사일의 가격이 더 싸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방어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계산인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격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게 되면 하나에 400만 원짜리다.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 1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 400만 원짜리는 25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헤드 드론 같은 거 한 3만 달러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3,3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만들면 3,300개를 만들 수가 있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면 25개밖에 못 만들어요. 같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적당히 잘 조합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드론 생산, 값은 싸지만 더 쉽게 쓸 수 있고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 생산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패트리엇 같은 것은 생산을 줄이고 그래서 패트리엇 같이 비싼 미사일은 또 성능이 좋은 상대방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패트리엇을 쓰는 거고 상대방 것이 별로 안 좋고 성능이 안 좋은 싼 것이 날아오면 이쪽도 싼 것으로 방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가성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파괴되는 목표물의 가치보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더 싸다면 그거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아주 저가의 방어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방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비호복합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비호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주포 아시잖아요. 탱크처럼 생긴 그런 이제 바퀴가 달린 대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주포에다가 30mm 포탄을 쏠 수 있는 그 대포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휴대용 미사일도 거기서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와 대포 발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자주포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비호 복합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복합시켜 놨다고 해서 이제 비호 복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값이 상당히 싼 거예요. 이게 그 대포 한 발 쏘는데 몇백만 원 정도면 충분히 대포 한 발을 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싼 거죠. 또 요즘에 새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아직 성능이 검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레이저 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전에 배치가 됐다고 했는데 실전에서 성능 검증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레이저 빔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공격 드론을 보내면 레이저 빔, 빛을 발사해서 그 뜨거운 열을 가지고 상대방 드론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레이저 빔 한 번 쏘는데 몇천 원? 아무리 비싸도 1만 원? 뭐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사일보다 훨씬 싸죠. 이게 만약에 성능이 매우 좋아지고 정확해진다면 사실은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이 레이저 빔이 뭐 주로 쓰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것을 바꾸는 데에 가성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저가의 공격 드론을 막아내는 요격 시스템 중에서 검증이 꽤 검증이 됐고 저가로서 가성비도 좋은 거는 우리 한국산 비호복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을 이제 중동 국가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라도 우리한테 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한국의 이 방산, 탄탄한 제조 능력에 기반을 둔 한국의 방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양측 모두 인명경제적 소모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현재 상태대로 끝내면 푸틴이 자신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현재 상태로 끝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끝내려면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의 체면이 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나 전쟁에서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 이겼어, 우리 영토를 당신들에게 넘겨줄게 라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은 어떤가? 지금 젤렌스키가 대통령이지만 그 우크라이나 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뜻이 무언가? 최근에 2026년 1월달, 2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65%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전쟁을 견뎌낼 각오가 돼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푸틴이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접경 지역의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푸틴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휴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응답자의 57%가 그거 도저히 넘겨줄 수 없다라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69%가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푸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전쟁에. 그것은 우크라이나 민족을 아예 말살하는 거다.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거. 그게 푸틴의 목적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9%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의 의사인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조건은 뭐냐? 돈바스, 도네츠크, 그거 러시아한테 넘겨라. 지금 100% 다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령도 못한 것을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너희들 무장 해제해라. 또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항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수가.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는 푸틴도 못 끝내잖아요. 푸틴이 요구하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고요. 러시아도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거죠.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고통을 견디겠다고 계속 그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군비 지출에 집중하느라 인프라와 산업 투자를 소홀히 함에 따라 현재 러시아 경제가 겉으로만 버티는 구조적 쇠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기사 회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2월 달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키우까지 쫙 진공을 하고 갔을 때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요, 이 전쟁이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길어야 한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푸틴이 갖고 있던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군대를 반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은 금방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로 그래서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엄청난 항전을 했던 거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또 굉장히 전투를 잘했고, 드론 같은 전혀 뜻밖의 무기들이 거기서 그들에 의해서 생산이 돼서 그게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차들을 다 파괴하고 또 비행기도 파괴하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5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러시아의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동안 러시아가 쌓아놓은 돈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높아졌었지 않습니까? 푸틴이 집권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중국이 석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것을 쌓아둔 기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러시아 방산 공장이 잘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 무기가 계속 소비가 되니까. 그리고 군인들한테 월급을 많이 줬어요. 또 군인이 전장에서 사망을 하면 그 가족들한테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흥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랬지만 어쨌든
당분간 러시아 경제가 꽤 좋았어요. 자, 그런데 점점 더 그 상황이 악화되어 갔던 거죠. 그동안 쌓아놨던 돈도 줄어들어 가지요. 거기다가 서방에서 경제 제재를 하다가 보니까 석유 판매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중국한테 경제가 예속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는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래서 20% 넘게 올렸습니다. 뭐 우리나라 보면 뭐 3%, 5%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그런데 러시아는 그걸 20% 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삶이 팍팍해져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모든 자원은 다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민수용품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생필품은 부족해지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접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나마 그들에게 있어서 뭐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은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인력 부족 문제는 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요, 군수공장으로 사람이 다 들어가고 또 전장에 나가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군인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농업이라든가 또 서비스업이라든가 또 다른 제조업, 필수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입이라도 좀 외국에서 생활 필수품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은 부족하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조금 나아졌겠죠. 석유 판매 수입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중국산 물품들을 이제 많이 수입해 오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점점 더 중국 경제에 예속이 되는, 종속이 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축적한 드론 AI 로봇 기술과 방대한 전장 데이터가 향후 우크라이나 기술 기업들의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가장 강력한 방산 수출 국가가 될 거라고 봐요. 이미 지금도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거는요, 우크라이나의 그 스워머라고 하는 드론 기업이 있어요. 이 스워머라고 하는 드론 전문 생산 기업이 미국의 나스닥에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형편없는 나라고, 러시아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고, 부패 천국이고,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나라인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1950년부터 3년 동안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탈바꿈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드론과 AI,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방산체제, 방위산업,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드론 생산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생산 규모로 보면 중국이 세계 최고지만, 드론을 AI와 결합해서 실제 전투 현장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고 또 싼 값에 생산을 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하는 이 능력은,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크라이나와 합작 공장들을 지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하고 전투를 하려면 드론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최고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런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됐던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성장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돈을 벌었고, 그걸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게 지금 유럽 국가들,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들하고 지금 같이 협업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프 연안 국가들의 그 전문가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최고의 앞으로의 수출 상품이 될 거고,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로봇을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 하는 역할은 뭐냐? 총을 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자를 수송하는 거예요. 로봇이 물자를 수송하고 로봇이 정찰을 하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그 카메라와 뭐 음향 탐지기라든가 이런 걸 다 붙이고 나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인간 병사들에게 또 지휘부에다가 다 그걸 전송을 해주고 그걸 또 다른 AI가 종합을 해서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산업. 이게 무슨 말씀이냐? AI가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다 만들어 놔야 AI가 그걸 습득을 하고 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전투 상황에 관한 데이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이란이겠죠. 예. 이란이지만 이란은 그런 것을 데이터화하지 못해요. 그냥 인간 머리로 기억을 하는 정도 그게 데이터가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지난 몇 년 동안 AI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 겪은 상황들을 데이터로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의 펠란티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데이터와 AI 인프라와 결합을 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전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전쟁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위산업, 무기, 그리고 지휘체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핵심은 AI,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인데 그 중심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이 선진국들이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난다면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전쟁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전 같으면요. 이게 전쟁이 기본적으로 그 2차 대전 때 경험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전쟁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전투기, 폭격기가 가서 적의 진지들을 파괴를 합니다. 적의 군사시설들을 먼저 비행기 가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 보병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가서 점령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이제 포병이 또 같이 후방에서 대포를 쏴가지고 적의 진지들을 또 초토화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상군이 가서 탱크를 앞세우고 가서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 이제 소프트웨어 전쟁 인 거예요. AI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AI를 장착한 또 전자전 장비를 장착한 전투기가 상대방의 방공망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초토화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 레이더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먹통을 만들어버리죠. 그러고 나면 상대방은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행기가 들어가죠. 그 비행기도 다 AI에 의해서 목표물을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킨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지휘관들, 중요 인물을 죽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소스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고 이스라엘이고 뭐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크라이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쓸데없이 사람이 죽는 전쟁은 이제 아마도 그런 효과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예전에는 전쟁하면 막 몇십만씩 몇백만씩 죽지만 이제는 어디 가서 폭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죽으면 그 주변에 몇십 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들어가서 수많은 폭격을 하는데 사망자들을 보면 천 몇백 명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정도 폭격을 하게 되면요. 이건 몇만 명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데에는 바로 전자전 또 AI 전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대공 방어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거나 또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의 영공을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쏘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그건 다 미제 메이드 인 USA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였었는데 다만 우리는 인건비가 싸고 또 다른 요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제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생산을 한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메이드 인 USA 그 표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메이드 인 유크레인, 메이드 인 터키, 메이드 인 이스라엘 같은 이런 싼 무기들이 주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란제를 카피한 드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크라이나제를 모방한 드론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요즘에는 우크라이나가요, 놀랍게도 몇백 달러짜리 요격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0달러, 300달러 정도 원가가 드는 드론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몇십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별로 돈도 안 들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대방이 드론으로 공격해 올 때 그 요격하는 거는 그런 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방어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데는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이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방위 산업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ADD 또 방위산업청이라고 하는 데서 그거 다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무기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설계도 다 거기서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는 것만 방위산업체 한화라든가 또 뭐 카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제작만 맡기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미국도 비슷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무기 체계를 구상하고 하는데. 그런데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국가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무기 체계 구상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민간 기업이 해요.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벤처 기업가들인 거죠. 그냥 젊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뭐 창고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전장 돌아가는 걸 보고 뚝딱뚝딱 해서 뭐 드론도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육상 로봇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성능이 괜찮은 것 같으면 국방부에다가 또 육군 뭐 공군 이런 데다가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가 그거를 보고 이거 괜찮네? 우리한테 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무기의 생산과 공급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방식이잖아요. 벤처 기업들에 의해서 무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조만간 전 세계적인 표준의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거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인데,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그런 색채, 실리콘밸리적인 민간에 의한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색채가 매우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